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맨체스터 시티와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 리그 4강 2차전에서 볼 수 있었던 전술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팀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맨시티는 4-4-2 혹은 상황에 따라서 4-5-1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맨시티가 아구에로와 제수스, 스털링 같은 공격수들을 선발로 내세우지 않고 데브라이너와 베르나르도 실바를 최전방에 배치하면서 제로톱으로 경기를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데브라이너와 베르나르도 실바를 최전방에 배치하는 것은 과르디올라가 종종 사용하는 전술인데요. 특히 수비적으로 경기를 하면서 역습을 위주로 플레이할 때 자주 사용하는 전술입니다. 수비하는 상황에서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중원으로 내려가면서 중원 숫자를 늘린 상태로 단단한 수비 전형을 만들 수가 있고, 수비를 성공한 이후에는 최전방에 있던 데브라이너가 살짝 내려와주면서 볼을 받아준 이후에 전방으로 달려나가는 좌우 측면 공격수들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보내주면서 역습을 전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로드리 대신에 수비 라인 앞에 좀 더 노련한 페르난지뉴를 선발로 기용했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점이었는데요. 한편 파리 생제르맹은 은바페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카르디가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 퇴장을 당한 게이가 출전하지 못하는 자리에는 에레라가 선발로 나왔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4강 1차전 홈경기에서 1-2로 패배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최소한 2골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만큼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맨시티의 홈이었지만 자연스럽게 맨시티가 수비하면서 역습을 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는 흐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파리 생제르맹은 높은 지역에서 맨시티를 압박했는데요. 경기 초반에는 파리 생제르맹의 압박이 몇 차례 통하면서 맨시티의 볼을 전방에서 빼앗아내는 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전 11분 만에 맨시티는 파리 생제르맹의 압박을 한 번에 풀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여기서 에데르송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이 압박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올라왔을 때 맨시티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갔고, 여기서 에데르송이 뛰어들어가는 진첸코에게 정확한 패스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득점이 나왔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 라인이 높은 상황에서 진첸코가 전방으로 달려나갔고, 진첸코에게 에데르송의 패스가 정확하게 연결되면서 맨시티가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첸코가 볼을 잡았을 때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수들은 빠르게 수비라인으로 내려왔는데 중앙 미드필더들은 수비라인으로 복귀하는 속도가 느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비라인 앞에 넓은 공간이 생겼고, 데브라이너가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 앞공간에서 진첸코의 패스를 여유롭게 받은 이후에 슈팅을 시도했는데요. 여기서 데브라이너의 슈팅이 수비수를 맞고 마레즈에게 흘러가면서 마레즈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전방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에데르송의 패스, 그리고 빠르게 역습을 전개하는 맨시티의 공격 작업이 인상적이었던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반면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을 막아낼 때는 맨시티의 단단한 수비 라인이 돋보였습니다. 맨시티는 기본적으로 4-4-2 전형을 중심으로 두 줄 수비를 만들었는데요. 특히 파리 생제르맹의 중앙 수비수들이 볼을 잡았을 때 전방에서 데브라이너와 베르나르도 실바가 압박을 시도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빌드업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좀 더 높은 지역까지 공격을 전개하기 시작하면 베르나르도 실바가 빠르게 중원으로 내려오고 페르난지뉴가 수비라인 앞공간을 보호하는 형태로 수비라인을 형성했는데요. 무엇보다 맨시티는 네이마르가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는 것을 견제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간격을 좁게 형성해서 네이마르가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으로 줄여놓고, 네이마르가 좁은 공간으로 들어왔을 때는 페르난지뉴가 압박을 가하면서 네이마르가 볼을 잡을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경기를 봐도 맨시티는 수비하는 상황에서 4-4-2 전형으로 수비라인을 형성하거나 베르나르도 실바가 중원으로 내려와서 4-5-1 전형으로 수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디아스와 스톤스로 이어지는 수비라인이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을 훌륭하게 막아냈습니다. 네이마르나 디마리아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디아스나 스톤스 두 선수 중 한 선수가 적절하게 전진하면서 페르난지뉴의 압박을 도와줬고,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볼이 들어오면 이카르디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막아내면서 볼을 빼앗아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굉장히 공격적인 경기를 펼쳤지만 유효슈팅을 단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디아스가 경기의 최우수 선수로 선정될 만큼 맨시티의 수비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인상 깊었습니다. 한편 맨시티의 단단한 수비 앞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공격적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적인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카르디의 활동 반경이 굉장히 좁다는 것이었습니다. 은바페의 경우에는 상대가 수비라인을 좁게 형성하면서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때 좌우 측면으로 넓게 빠져들어가면서 볼을 받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은바페가 측면에서 볼을 받아주게 되면 수비가 은바페를 따라 움직이면서 수비에 공간이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은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놓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측면으로 빠져들어가는 음바페와 패스를 보내주는 네이마르의 호흡이 파리 생제르맹이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공격 전술 중 하나였는데요.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음바페 대신 출전한 이카르디는 음바페처럼 측면으로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을 활발하게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카르디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경기에서 맨시티의 수비에 공간을 만들어내는 플레이가 부족했는데요.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음바페의 활동 반경과 이번 경기에서 이카르디의 활동 반경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음바페는 좌우 측면으로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활동 반경이 나타나지만 이카르디는 측면으로 나가지 않고 중앙에만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수비를 분산시키지 못하면서 맨시티가 단단한 수비 전형을 만들 수 있는 만큼 파리 생제르맹은 맨시티의 수비를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파리 생제르맹이 디알로와 플로렌치의 오버래핑을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파리 생제르맹은 네이마르와 디마리아가 중앙으로 움직여서 플레이했기 때문에 맨시티의 수비도 네이마르와 디마리아의 움직임을 따라서 중앙에 밀집할 때가 많았는데요. 이때 측면 공간으로 디알로와 플로렌치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파리 생제르맹이 좌우 측면을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이마르와 디마리아는 볼을 잡았을 때 좌우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볼을 주고받을 때가 많았는데요. 맨시티 입장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이 중앙에 쏠려있는 덕분에 수비가 중앙 지역으로 좀 더 모여들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네이마르나 디마리아처럼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들도 중앙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면서 공격을 풀어나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을 보면 측면 지역으로 볼을 보내주지 않고 공격이 주로 중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맨시티의 수비도 중앙에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을 위해 수비 라인을 올린 상태에서 공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맨시티는 역습을 시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형성되었습니다. 맨시티는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에 데브라이너를 활용해서 날카로운 역습을 시도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이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릴 때 데브라이너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이때 좌우 측면에서 뛰어나가는 필포든과 마레즈를 향해 패스를 보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맨시티가 역습하는 상황에서 데브라이너가 볼을 받은 이후에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맨시티의 두 번째 득점도 이러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데브라이너가 볼을 받은 이후에 달려나가는 필포든에게 패스를 보내줬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 뒷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린 포든이 반대편으로 볼을 보내줬고 쇄도하던 마레즈가 득점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맨시티는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 지역으로 올라왔을 때는 최후방에서 수비 라인을 형성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후방에서 볼을 전개하기 시작할 때는 맨시티가 파리 생제르맹을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했다는 것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때 재미있었던 특징은 맨시티의 압박에 파리 생제르맹이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네이마르나 디마리아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기 장면을 보면 파리 생제르맹이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때 맨시티가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네이마르와 디마리아가 낮은 위치에서 플레이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네이마르와 디마리아의 공격력이 전방에서 발휘되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득점이 필요한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네이마르와 디마리아가 내려와서 플레이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이었는데요. 맨시티가 단순히 수비라인을 내려서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전방 압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압박을 해줬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을 진행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를 보면 네이마르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최전방에 음바페가 있다면 맨시티가 압박을 위해 전진했을 때 수비 뒷공간으로 볼을 보내주면서 맨시티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이카르디가 최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맨시티가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압박을 시도해도 파리 생제르맹은 맨시티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맨시티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맨시티의 2대0 승리로 끝났는데요. 수세에 몰린 파리 생제르맹은 디마리아가 과격한 행동으로 퇴장까지 당하면서 맨시티에게 완벽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무리하게 볼을 점유하기보다 실리를 챙기는 과르디올라의 전술이 인상 깊었던 경기였고 이번 경기의 승리로 맨시티는 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는데요. 좋은 경기력으로 결승전에 진출한 맨시티가 우승컵까지 들어올릴 수 있을지 맨시티의 많은 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